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감염내과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고, 그다음에 여기 gram 양성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이 어, 개인적으로 조금 두려워하는 파트여서요. 감염 봐도 봐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해도 모르겠고, 저렇게 해도 모르겠고, 한 번 할 때 뭐 조금은 얻어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 잘 안 드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봤는데, 어떨 때는 그 뭐 질환별로 묶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증상별로, 칩 커플링별로 묶어보기도 하고, 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잘 안 돼서, 이번 회차에는 조금 병원균 위주로 조금 묶어보자 해서 병원균 위주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히 그람 양성균 중에서 스타필로코칼 아우레우스, S 아우레우스죠? S 아우레우스랑 그 다음에 스트랩토코쿠스 파이오젠스,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움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는 이제 S 아우레우스에 대한 문제들인데요. 이런 뭐 독소에 관한 질환들은 각각 한 문제씩만 출제된 적이 있고, 보통은 여기 연조직염이거나 아니면은 식중독 위주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연조직염은 피부 연조직 감염의 일환이죠. 그러면서 피부의 상처를 통해서 균이 침입하면서 약간 깊은 진피나 아니면은 피하 조직에 감염이 일어나는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갑작스러운 발열에 더불어서 경계가 불분명한 홍반과 부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반까지만 적을게요. 그래서 발열에 더불어서 경계가 불분명한 홍반이 보이면 우리가 연조직염을 진단하고요. 사진 같은 걸 보시면 이렇게 흐릿하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뒤에 다시 말씀드릴 단독이랑 구분하는 게 조금 죄송합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릴 단독이랑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를 할 때 여기가 이제 S 아우레우스보다는 사실 S 파이오젠스가 메인인데 S 아우레우스 있기 때문에 이 아우레스에 준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포도알균을 커버할 수 있는 나프실린이나 아니면은 세파졸린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MRSI면 방코마신 써야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치료까지도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혹시 모르니까 적을게요. 메타실린 레지스턴스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방코마신을 써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도알균 화상 피부 증후군이랑 포도알균 독성 쇼크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 연조직염은 S 아우레우스 자체가 감염을 일으키는 거죠. 하지만 이쪽으로 놓으면은 여기는 이제 세균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균이 생성해낸 독소, 톡신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독소의 종류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이 독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요 포에스에서 만들어지는 독소는 얘는 피부 세포 사이에 접착력을 떨어뜨립니다. 요 S 아우레우스가 만들어낸 어떠한 독소가 피부 세포 사이에 접착력을 떨어뜨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피가 쉽게 박리되는, 그래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문 떼면은 약간 지역이 드러나 버렸나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하면은, 이걸 뭐라 그러지? 비비면은
화상을 입은 것처럼 피부가 쉽게 벗겨지는 니콜스키 사인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콜스키 사인을 보인다. 어쨌든 이 표피가 쉽게 박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치료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독소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독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나프실린을 사용하고요. 요거는 이제 세균을 치료하는 거죠. 나프실린을 투여해서 S아우레스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독소까지 컨트롤 해줘야 되겠다. 이 독소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가 클린다마이신을 주로 쓰죠. 그래서 우리가 클린다마이신을 넣어서 이 독소까지 해결을 해줘야겠다. 플러스입니다. 둘 다 쓰셔야 돼요. 물론 세파졸린이랑 클린다마이신을 써주셔도 되고요. MRSA의 경우에는 당연히 방코마이신에 클린다마이신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도알균 독성 쇼크 증후군도 똑같이 독소입니다. 물론 독소의 종류는 다르지만 똑같이 독소가 일어나는 건데 얘는 그냥 이 독소가 피부세포 사이의 접착력만 조금 낮췄잖아요. 그래서 영유아에서 표피가 특히 약한 영유아에서 표피가 쉽게 박리되는 그냥 피부가 조금 벗겨지는 아이고 화상 입은 건 같네 피부가 약간 이 정도고요. 이 포도알균 독성 쇼크 증후군은 이 독소가 전신의 T세포를 과도하게 활성화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폐혈성 쇼크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저혈압이라든지 고열이라든지 이런 고열과 저혈압이 동반되는 사실상 쇼크라는 거죠. 쇼크 증상 있고 이 쇼크가 다 해결된 다음에 기본적으로 S 아우레우스는 피부 상재균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감염이 전신의 감염이 시작될 때 표피에서 주로 먼저 시작이 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피부 각질층이 많이 손상돼 있을 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손상된 표피가 탈락하면서 회복기에 표피 탈락이 있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회복기에 피부가 조금 벗겨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고혈압과 저혈압, septic shock이 있다. 그다음에 회복기에 표피 탈락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septic shock인지 포도알균 독성 쇼크 증후군인지 어떻게 아는데 내가 여기 이제 피부에 상처가 났었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피부에 지금 염증이 있다거나 이러한 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S 아우레우스에 의한 독성 쇼크 증후군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피가 양쪽이 다 모두 표피가 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포도알균 화상피부 증후군 포에스 같은 경우에는 표피가 벗겨지는 것 자체가 질환입니다. 하지만 포도알균 독성 쇼크 증후군은 전신에 septicshock이 일어나고 그 뒤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새살이 돋아나면서 그냥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약간 때밀이 같은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치료는 독성이기 때문에 치료는 똑같습니다. 네, 치료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여기 이 차이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다시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은 아까 포도알균 독성 쇼크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septic shock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독소가 굉장히 위험한 독소란 말이죠. 그래서 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독소가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클린다마이신을 투여하는 거고요. 이 포도알균 화상 피부 증후군은 그냥 표피가 쉽게 박리되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S아우레스만 처리하면 독소도 알아서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나피실린만 사용합니다. 요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세파졸린이나 나피실린만 투여하면 되고 이런 쇼크가 발생했을 때 쇼크가 발생할 만큼 독소가 세면은 그때 클린다마이신도 투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중독인데요.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이 세균 자체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이 세균이 음식에 들어가면서 이 음식에서
독소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균을 먹는 건 아니고 이 독소가 포함된 음식을 먹으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원인균은 S. 아우레우스라, 그 다음에 바실러스 세레우스인데요. 자, S. 아우레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 손에서 감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조리하는 음식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김밥이라던가 아니면 도시락, 이런 사람이 손으로 막 만져서 쪼물쪼물해서 만들어진 음식에서 주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은 후에 초급성 6시간 이내로 구토가 발생하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많이 나옵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은 후에 특히 김밥이나 도시락 같은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하나 조리해야 되는 요리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은 후에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6시간 이내, 섭취 6시간 이내 구토가 메인이라면 우리가 S. 아우레우스를 의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실리우스 세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콩이나 말린 콩이나 볶음밥처럼 식었다가 다시 가열해서 먹는 음식들 있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고요. 핵심은 이런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토 형태가 있고요. 하나는 설사 형태가 있습니다. 구토와 설사가 동시에 일어나진 않습니다. 구토를 유발하는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있고요. 설사를 유발하는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있는 거면 타입이 달라요. 그래서 구토를 유발하는 타입에서는 얘도 똑같이 6시간 이내에 구토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잘 보면은 요것과 요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음식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렇게는 시험에 잘 내진 않습니다. 시험에 주로 나오는 그래서 시험엔 주로 요 친구가 나오는데요. 주로는 아니죠.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여기 한 번 4번입니다. 시험은 이제 설사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설사는 이제 초급성이 아니라 그냥 급성 8시간에서 16시간인가? 맞네요. 8시간에서 식후 16시간 이내에 설사가 유발된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바실리우스 세레우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시려면 구토는 S. 아우레우스, 설사는 바실러스 세레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얘네들은 이제 독소가 침착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염증성 설사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변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대변에서 균이 나왔다던가 대변 배양에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균이 아니라 독소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 외에도 아니면 혹시 캄필로박터 제준이라던가 이러한 염증성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죠. 염증성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에 그때 소화기에서 소화에 항생제 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성인 식중독에서는 염증성 설사는 무조건 사이프로플록사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대증치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관간염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문제에서 출제된 적은 없는데요. 보통 이제 도관 설치 후, 카테터 삽입 후 발열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삽관 부위 발적이 있을 때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고요.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도관의 팁과 그 다음에 혈액에서 동일한 균이 동정되면은 우리가 진단을 합니다. 이걸로 우리가 진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S. 아우레우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위험하잖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그 MRSA를 상정해서 방코마이신을 투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S. 아우레우스가 동정되었거나 폐혈증이 있거나 이 폐혈증이라고 하면 큰일 나죠. 폐혈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S. 아우레우스가 동정되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도관을 제거해야 됩니다.
폐혈증이면 당연히 도관 제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S. 아우레우스의 경우에는 감염성 심내막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관 제거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S. 아우레우스에서는 연조직염, 세균, 표피 감염으로 연조직의 감염으로 침습석 감염으로 연조직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톡신에 의해서 톡신이 표피를 박리시키면 요거 그다음에 전신의 sepsis를 일으키면 요거다. 그다음에 식중독에서는 요러요러한 특징이 있고 요게 아니고 염증성 설사를 유발하는 그러한 거였다면 사이클로플록사신을 투여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스트랩토코쿠스 파이오젠스 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룹 A 스트랩토코쿠스죠. 그래서 단독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랑 똑같습니다. 이 연조직염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연조직염은 깊은 진피였잖아요. 단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피나 아니면은 얕은 진피에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핵심은 발열과 함께 경계가 뚜렷한 홍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진을 딱 보시면 근데 알 거예요. 뭐야, 여기부터 이상하죠. 딱 아시겠죠. 그 다음에 딱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 이상하죠. 이렇게 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상하다 해서 경계가 뚜렷한 홍반을 보이면 우리가 단독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처럼 자, 여기는 어디부터죠? 여기인가요? 여기도 빨간데? 이렇게 애매하죠. 여기 애매하죠. 이렇게 애매하게 전체적으로 심부에서 쭉 부어오르는 느낌이면은 우리가 연조직염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부종이 조금 덜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딱 보이면은 우리가 단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독의 경우 대부분이 스트랩토코커스 파이오젠스죠. S 파이오젠스죠. 그래서 이 S 파이오젠스는 아직까지도 페니실린에 굉장히 감수성이 좋기 때문에 그냥 바로 페니실린을 투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조직염 같은 경우에도 S 파이오젠스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S 아우레우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피실린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요거는 S 아우레우스가 감염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S 파이오젠스이기 때문에 바로 페니실린을 투여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톡신을 분비하면 이 S 파이오젠스가 얘가 이제 톡신을 분비하면 독소를 만약에 분비하는 파이오젠스였다. 그럼 이 독소에 의해서 피부에 괴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막을 침범하면서 이 독소가 이제 근막을 침범하면서 조직 괴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괴사성 근막염입니다. 요거 이제 사진을 조금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사진을 봤을 때 특히 이렇게 회음부가 맞나요, 여기가? 네, 맞네요. 이 회음부에 특히 발생하는 괴사성 근막염은 우리가 푸르니의 계절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회음부에 주로 침범을 잘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리에 전신적으로 이렇게 막 녹아내리는 것 같은, 이렇게 막 지금 막 까졌고 막 안에 색소가 변해서 보라색 수포가 막 차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이런 보라색 수포가 발생하면 우리가 괴사성 근막염을 의심을 하시면 되겠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물론 얘가 이제 우리는 딱 봐도 전형적인 괴사성 근막염의 사진이지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은 단 하나의 논란도 없애기 위해서 보통 문제가 뭐 피부가 무슨 뭐가 했었다. 피부가 아까 여기도 했죠? 여기 했던 것처럼 피부에 뭐가 상처가 있다. 피부가 벗겨졌었다.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가 피부 감염, S 파이오젠스에 의한 감염 이후에 독소에 의한 조직 괴사구나. 요거 괴사성 근막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앞에처럼 비슷하게 치료는
S파이오젠스를 치료할 수 있는 페니실린에 그 다음에 요 독소를 제거해야 되겠죠. 피부가 막 녹아내리고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응급입니다.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에 페니실린에 저거 뭐야 클린다마이신을 같이 투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독소가 괴사된 부위 주변에 있으면 이 괴사로 인해서 주변에 의한 괴사가 더 많이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범위 절개와 그다음에 괴사 조직 제거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범위 절개 및 괴사 조직을 제거하고 항생제로는 페니실린과 클린다마이신을 사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내부에 기포를 조금 형성할 수 있거든요. 내부에 막 기포가 막 형성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거 혹시나 S파이오젠스가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의심이 들어서 더 광범위한 약을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혐기성균을 의심하고 혐기성에 가장 잘 쓰는 암피실린 썰박탐을 투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체가 공 안에 가스가 있다면은 우리가 혐기성을 의심해서 암피실린 썰박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야, 그게 뭔데 헷갈린다라고 하시면 사실상 여기만 아시면 됩니다. 요건 아셔야 되고요. 광범위 절개 및 괴사 조직 절제에다가 그 다음에 페니실린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클린다마이신을 투여한다까지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슬알균 인두염은요, 사실 이제 잘 생기진 않는데요. 소아청소년에서 이렇게 S파이오젠스에 의해서 인두가 감염되면서 인후통에 더해서 그다음에 이러한 삼출액, 회백색 삼출액이 특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S파이오젠스가 독소를 분비해서 전신 혈관에 부종을 유발하면 그게 이제 성홍열, 스칼렛 피버가 되는 거죠. 이 파트는 이제 소아 파트, 소아 감염 파트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거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는 S파이오젠스니까 당연히 페니실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아목시실린을 또 좋아하죠. 이 맛있어가지고 애기들 좋아한대요. 아목시실린을 투여할 수도 있겠다. 어쨌든 페니실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S파이오젠스까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클리스트리디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스 궤저 같은 경우에는 클리스트리디움 펄프린젠스래요. 이제 인젠스에 의한 감염인데 얘가 이제 깊은 그 조직에 관여하면서 근육의 괴사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뭐야? 야, 괴사성 근막염도 괴사라며. 얘는 근막을 침범해서 여기 이제 근육이 이렇게 있고 근막이 이렇게 있고 조직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를 녹이는 게 괴사성 근막염이고요. 내부에 이런 거 없이 내부 근육 자체가 녹아내리는 게 가스 궤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부에 근육이 다 녹아내리면서 가스가 차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수포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내부, 근데 이런 것보다 여기 내부에 공기가 차면서 엑스레이에서 이러한 엑스레이상 이런 공기 그리고 피부 공기 때문에 비빔 소리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요 S 이름이 뭐였죠? 펄프린젠스도 이 친구도 이제 페니실린의 내성이 좋기 때문에 페니실린의 독성을 제거하기 위한 클린다마이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물론 광범위 조직 절개와 그다음에 괴사 조직 제거는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얘가 이 괴사성 근막염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혐기성균이나 특이한 경우에는 가스를 생성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문제에서 엑스레이상 가스가 막 있는데 이거 괴사성 근막염이야 하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보고 괴사성 근막염과 아니면은 그 가스 궤절을 구분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두 가지를 균을 배양하지 않고 진단을 해라라는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보시고 이거 괴사성 근막염 혹은 가스 궤저구나 라고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어차피 페니실린이 클린다마이신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상풍 테탄이죠. 요거 이제 테탄이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이고요. 보통은 이제 녹슨못에 찔렸다거나 아니면은 뭐 동물에게 물렸다거나 이러한 그것을 호소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방벌레 요게 이제 주로 문제가 나오는데 만약에 증상이 있다면 얘가 이제 가발을 억제하면서 가발을 제한하면서 근육의 경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특히 입을 못 연다. 입을 벌리지 못한다. 이러한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냥 녹슨못이나 동물에게 물렸다 이러면 파상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치료는 대부분 예방이 이제 중요한데요. 자, 예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나 접종했어. 성인 10년 안에입니다. 10년 안에 10년 이내 접종을 했어.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예방적 행위를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나 접종 안 했어. 자, 그 경우에 상처가 깨끗해. 클린하다. 클린 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방 T뎁을 투여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더러운 거다. 그러면은 T뎁에다가 면역 글로불린까지 쓰셔야겠다. 요거.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요게 이제 주로 나오니까 요 예방하는 법에 대해서는 이제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치료는 안 해? 치료도 합니다. 치료는 뭐냐면은 이제 상처 소독이랑 그 다음에 증상이 있으면 항생제로 메트로니다졸을 씁니다. 메트로니다졸에 플러스로 면역 글로불린까지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쓸까요? 이렇게. 치료는 소독이고 증상이 있으면 메트로니다졸과 TI 증상 뭔데? 요거죠. 입을 잘 벌리지 못하면은 메트로니다졸과 TIG를 쓰면 되는데 주로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하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막 결작염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항생제를 써서 항생제 투여로 이제 정상 상자균이 다 죽어가면서 정상 장내 세균총이 죽으면서 C. 디피실레가 증가되는 그러한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핵심은 그거죠. 설사랑 복통, 발열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보통 대변에서 C. 디피실 특이 독소가 나오거나 아니면 요거죠 사실. 이렇게 노란 게 보이면은 우리는 이거 C. 디피실이다. 항생제 복용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고 대변에 특이 독소가 있으면 우리는 C. 디피실이다. 이거 거짓막 결장염이다. 위막성 대장염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PO도 중요합니다.
피오로 방코마이신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근데 보통은 다들 아시죠? 그래서 워낙 많이 나오고 6이니까 뭐 거의 뭐 많이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피오로 방코마이신을 쓴다.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폐혈증이 보인다. 쇼크거나 아니면은 뭐 그 일레우스 장폐색을 보인다. 주로 이제 쇼크가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IV로 메트로니다졸을 추가한다. 여기까지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치료를 조금 알아두셔야 되겠다. 여기 이제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당연히 쓰던 항생제는 중단해야 된다. 원인이 항생제니까 쓰던 항생제는 중단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그람 양성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많죠? 그래서 벌써부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 이제 보통 피부 상재균 감염에서 경계가 불분명하면은 우리가 연조직염을 진단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두 개는 이제 그냥 피부만 벗겨지는 것 같아. 그럼 포에스고요. 야, 얘가 죽을 뻔했어. 막 쇼크고 의식 저하되고 막 혈압 떨어지고 난리 났어. 근데 회복기에 피부가 좀 벗겨지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독성 쇼크 증후군이다. 클린다마이신까지 넣어줄 필요가 있는 질환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보통 6시간 이내 구토면은 S 아우레우스, 8시간에서 16시간 사이에 설사면은 바실레우스 세레우스고, 항생제를 써야 된다. 항생제 중에 골라라. 선지가 5개가 다 항생제예요. 항생제 중에 골라라. 사이플로프록사신입니다. 도관간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안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단독 같은 경우에는 경계가 뚜렷한 홍반이 특징적이고 괴사성 근막염은 사실 사진이 주어집니다. 사진을 딱 보시면 이거 괴사성 근막염이다 라고 알 수 있고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당연히 해야 되고 이후에 항생제는 클린다마이신까지 독소를 빼주면 되겠다. 사슬알균 인디움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목에 회백색 삼출액이 있으면 페니실린을 쓰면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가스 궤적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진단명에 가스 궤적의 근육 괴사성 근막염이가 안 나옵니다.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파상풍 같은 경우에는 녹슨못이나 동물에게 물렸다. 그 이후에 예방 뭐 해야 돼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예방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치료 같은 경우에도 소독을 한 후에 필요시 증상이 있다면 메트로니다졸을 투여한다. 이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거짓막 결작염은 항생제 썼다가 이후에 설사가 일어납니다. 항생제 이후에 설사가 있습니다. 라고 문제가 보통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거짓막 결장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변 특이 독소가 있거나 아니면은 내시경상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진단을 한다. 치료는 피오방코마이신이 가장 많이 나오지만 쇼크가 있으면 메트로니다졸을 IV로 추가로 투여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